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집값 시대에 대한 예측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지금 집값이 너무 고쯤이니까 내릴 거다. 또는 지금은 조정기일 뿐이고 잠시 주춤할 뿐 오를 거다. 이게 계속해서 박빙의 승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가장 따끈따끈한 지금 뉴스가 엊그저께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한국은행에서 주택가격 전망지수 CSI라는 거를 발표하거든요. 네. 매월마다. 근데 그게 가장 신뢰 있는 심리 지표인데 지금 그게 서울이 2022년 2월에 92포인트, 기준이 100포인트인데 네. 역대 최저치 정도로 가라앉았다가 방금 이제 엊그저께 발표된 4월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금 이게 114포인트 정도로 거의 급등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 기다린 거예요.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 뭐가 누가 네. 되든 간에.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잠시 이제 끝난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건데요. 뭐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은 하반기부터는 개별 장세예요. 개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오르는 곳은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는 혼조세가 이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은 뭐 작년만큼의 폭발력은 아니지만 연초에 뭐 제가 뭐 다른 곳에서 이야기 몇 번 했었는데 5% 정도는 평균적으로 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예상되고요. 특히 뭐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하락의 단골 손님으로 보도되는 두 도시가 있어요. 네. 모든 뉴스에서 이제 뭐 대구와 세종입니다. 아, 맞아요. 이 두 도시는 투자자라면 올 연말, 올 겨울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좌우할 그런 키워드가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꼭 머리에 담아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현재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윤 정부 시절 이제 문 정부 시절과 달리 일단은 민간 위주 시장 논리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주목하실 것은 이제 윤 정부 이제 윤 후보 시절부터 경제 책사로 있었던 김소연 교수, 서울대학교 김소연 교수가 이번에 신정부에 또 경제 수석으로 임명이 됐죠. 그분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할 것이다. 살고 싶은 곳에. 시장 친화적이죠. 도심이 하겠다는 소리겠죠. 뭐 누가 외곽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네.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세제와 규제 정상화로 1주택자라도 내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들. 누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향 이동의 본능이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세제나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상향 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문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부동산은 뭐 푼다 안 푼다 하면 또 엄청 네. 쟁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과도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되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공급 이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조짐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정말 공급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자산가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돼요. 이거 왜냐면 그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엄청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네. 그 토마 피케티 교수가 이제 써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연구진을 이끌고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글로벌 상위 자산가 10%가 전체 세계 자산의 76%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상위 10%가 58%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팬데믹이나 IMF 같이 경제적이나 이런 재앙이 오면은 자산가들의 자산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아마 더 많이 증가했을 건데 이 자산가들은 대출을 줄인다고 혹은 금리가 9%, 10%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보세요. 지금 서울 집값이 2배 올랐는데 규제를 많이 했는데 용산, 강남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자산가들의 움직임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자산가의 그것을 똑같이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죠. 네. 어디 가든지 잘 쫓아간다면 이 가격이라는 논리는 결국에 상방이 열려 있으면 서울의 가장 가격 비싼 지역이 계속 올라가면은 그 인근 지역이나 혹은 구축이라도 결국에는 같이 갭매우기를 하거든요. 뭐 완전 매울 수는 없지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런 방식이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대출이 뭐 어쩐다,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 때 같이 따라가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추종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전환된 과도기니까 네. 이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겠네요.
지켜볼 수도 있고 기회도 네. 있을 것이고 또 갑자기 이거는 문정부 시절에 통했던 법칙인데 네. 리곱이 안 통하지? 이렇게 과도기에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실히 너무 막 장밋빛만 이게 다 풀어지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올해는. 네, 그리고 자산가분 같은 경우들은 꼭 위기를 기회로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진짜 위기로 되는데 네. 그분들은 그런 눈이 통찰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인의 이제 어깨에 타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개발 이슈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건축이 앞으로 5년 부동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의 키워드는 뭐냐면 공정이에요. 공정. 공정. 재개발 재건축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책이 뭡니까? 정치의 영역이에요. 네. 정치는 뭐예요? 표를 받아야 돼요. 표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 화두가 무슨 정책을 펼 때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뭐예요, 요즘에? 공정. 그래서 정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강남을 압구정을 풀어주겠습니까? 아니면 강북에 정말 개발이 안 됐던 곳을 풀어주겠습니까? 공정하다면 강북에 그렇죠. 그런데 풀어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신통기획 대상지를 선정했을 때 각 구별로 하나씩 공정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그 모양을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이제 검색량이 가장 급등한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시예요. 네. 기대가 되는 거죠. 30년 넘었고 안전진단 전면 폐지하겠다.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면제야. 근데 지금 이제 좀 들어갔죠. 네. 생각해 보시면은 분당이 30년 됐는데 선배들이 있어요. 목동이나 상계동 같이 40년 지났는데 안전진단 80년대 아파트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 지금 군대로 따지면 남자분들은 병장을 먼저 제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병, 2병이 먼저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공정에 따라서 당연히 일기 신도시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가기에는 현실적인 건 뭐냐?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실제로 건설사들도 지금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알만한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던지고 이거는 뭐냐면 결국 실제 여러분 공급이 되려면요. 수요하고 공급이 이익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딱 맞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나 고양에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계속 선정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들던 뭘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의 분당, 고양에 리모델링 시범단지가 어디가 되냐. 거기 이제 가격이 계속 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3월 9일인가요? 3월 10일 날 용산 이전 계획 발표했잖아요. 네. 3월 20일인가요? 네. 그래서 그때 용산 공원의 검색량이 우리 이제 유명한 게 뭡니까? 교통계획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지하철 쪽. 그렇죠. 네. GTX죠. 네. GTX가 검색량을 일평균 검색량 계속 능가하고 있어요. 용산 공원에 대한 검색량이. 그러니까 능가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250만 원 공급이 공약이었는데 네. 공약 아닌 공약이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250만 원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용산에 지금 꽂혀 있고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3대 여의주죠. 네. 한남, 동부 이천동, 그리고 용산 정비창 이런 지역들이 이제 계속 갈 거고. 그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지 이제 한강을 두고 한 거니까 압구정이랑 성수 전략 정비고요. 강남과 강북이에요. 한강이 딱 딱 마주하고 네. 있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과 강북. 어디를 먼저 해줄 건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또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다시 또 일기 신도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는 좀 좋지 않은 적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의 논리가 있어요. 목동이나 상계동이 지금 더 먼저니까. 오래됐는데 그걸 먼저 하고 한다는 소리고, 그리고 사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지금 지구 단위를 바꿔야 돼요. 종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나와서 이게 막 200%, 300% 이렇게 손으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 지난한 시간을 거치고 그 자체도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보통 10에서 1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리모델링을 하면은 경기도 연구원에서 일기 신도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주차. 이제 리모델링 단지가 막 된다고 이제 되고 있겠죠? 옆 동네에서 하고 있어요. 주차 막 끝나고 한 방에 들어가. 타입도 바뀌어가지고 막 포베이 됐어. 막 이제 리모델링은 법을 완화시켜줄 거예요, 더. 네. 그럼 옆에서 이제 계속 보면서 재건축은 오래 걸리고 되면 좋죠. 되고. 전신 성형하면 좋죠. 근데 현실적인 거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전신 성형이 아니라 부분 성형으로 이라도 하면서 그 단지가 늘어나면은 한두 개, 세네 개가 늘어나면은 자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재건축은 실적으로
2030년 이후에 아, 또 얘기를 꺼낼 기회가 있겠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네요. 재건축으로 아유, 가자 뭐 하면. 그러면 재건축은 뭐 좀만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뭐 3, 4년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 리모델링은 그러면 얼마만 정도가 될 수가 5년 있을까요? 정도면 할 수 있어요. 5년 정도요? 네. 아, 조합 설립하고 그 뒤로 5년 정도? 네, 5년 정도면 완공까지 아, 갈수 그럼 있어요. 임기 중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은 그냥 리모델링은 시공사도 준비가 돼 있고 네. 법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것들 기준만 설립이 돼 있어요. 기준이 설립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지금 근데 이제 30년 넘어가면은 엄청납니다. 이 대기 수요가. 그래서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리모델링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공정하나요. 뭔가 헌집을 당연히 좋은 집을 해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은 자산의 투기이익이라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 이거 하면은 부자들 저거 아, 뭐 엄청 돈 벌고 뭐 옆집 사장님이 재건축 하나 했는데 딱지 샀는데 리모델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집을 수선해서 쓴다라는 게 리모델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인식이 또 그 저항이 작단 말입니다. 최근 둔촌중앙 아파트가 공사 시작한 지 2년 2개월 만에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호재를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은 3월에 대선 이제 큰 거 했고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또 많은 GTX가 A, B, C, D, E, F까지 나왔는데 얼마까지 나올지 더 늘어날 수 아마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네.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일단은 아무리 부동산이 정책이 좌우한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세운 국토의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밑그림이 되는 그거는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웬만하면 20년 동안 세운 계획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게 철도를 막 깔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요. 철도를 뒤틀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만금이 지금 30년 개발됐어요. 네. 그걸 바꿨다고 다 엎어. 이건 사실 이상한 얘기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전 정권에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전 정권에서 만약에 SOC 개발을 많이 진도를 빼놨어요. 그럼 다음 정권은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치적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아, 최근에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랑 이제 박영선 서울 시장 후보 붙었을 때 두 분이 한 얘기가 뭐예요? 서울의 그 여의지하도로 나 있을 때 한 거다. 나 있을 때 한 거다. 아니다. 너 아니다. 이게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결국에 치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국토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게 문정부 시절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표되는데 이게 20년 단위거든요. 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깔아놓은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국가 철도망 계획, 뭐 수도권 정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모태가 되는 게 다 여기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부에서 내놨는데요. 국토종합계획에서 전혀 색깔이 다른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없앴냐가 아니라 세종시를 어느 기관이 내려갈 거냐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네. 더 계승을 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 이제 송도, 청라, 영종 이거 마찬가지로 2010년에 어떻게 개발할지 다 밑그림이 거기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종합계획이 다 있었던 그럼요. 거네요. 그렇죠. 어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국토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냥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거기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는 뭐냐면 지방은 KTX 역세권 개발이 제일 많이 나왔고 새만금 개발 계속 이제 나오고 세종시 남은 부분 개발 그리고 수도권은 어디겠습니까? 경기 남부가 아니라 경기 네. 북부의 군사 그런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 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봤을 때 뭐 누가 되든 누가 뭘 하든 간에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네. 그대로 가는 거예요. 큰 흐름 없이.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지역별로 나온 맨 마지막에 부록에 지역별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미 서울에서는 용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당장 좀 주목해야 될 호재가 있을까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X 역세권 개발. 네.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KTX 지금 4차 국가철도망에서 지방에 거제 네. 한다고 했고, 이건 공약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계속 중복되는 게 뭔지 봐요. 4차 국가철도망에도 얘기했고, 윤석열 그 당선자 당시에 국토 그 개발 공약이 있어요. 지역별로. 겹치는 게 있어요. 한 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네. 이거는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새만금도 계속 나올 거예요. 최근에 뭐 사진 보셨으면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새만금도 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수도권도 계속 경기 북부 지역 공약이 나올 거고, 이게 아마 6월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공약들이 거의
비슷하게 핵심 테마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뭐야? 국토종합계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국토종합계획이 제가 알면서 좀 두꺼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뭐 200페이지 정도 두껍나요? 얘는 요령 같은 게 있나요? 주로 보실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지방은 KTX 역세권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뭐 거점 효과를 나누고 막 여러 가지 현란한 말들이 있는데 네. 그 계속되는 반복과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되려면 로드맵이 있어요. 2020년에 뭐하고 30년 그건 조금 틀릴 수는 있죠. 네. 근데 로드맵까지 세워서 갔다라는 거는 그리고 분량. 분량 로드맵. 그리고 분량이 반복되면서 분량도 많아. 네. 그럼 여기는 뭔가 하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계획을 많이 세웠다. 로드맵을 짰다면 일단 계획을 세웠던 거고 양이 많다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이렇게 자료를 많이 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정책을 근데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그리는데 누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네. 결국엔 거기에 대해서 심리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심리 데이터요? 네. 어떤 심리 데이터 지표가라는 게 가장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게 검색량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 가셔서 뭐 하세요? 네이버. 오늘 뭐 하셨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서도 뭐 하고 계세요? 네. 어떤 핸드폰으로. 구글 연구학자가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구글의 검색창이 자기의 그런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터라는 거예요. 숨겨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뭣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구글 검색창에. 우리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관심사가 다 거기에 나와요. 맞아. 그래서 지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심리라는 거 좀 검색으로 통해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심리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멀리 보려면 정해진 미래 데이터인데 입주량을 이제 당연히 봐야 되고 왜냐면은 분양을 하면 건설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입주가 3년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제가 관심사 있게 본 거는 거래량 데이터예요. 여러분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참 줄었다는 맞아요. 기사를 봤어요. 2006년부터 거래량이 발표됐어요. 2021년까지 제가 매년마다 거래 증가 감소와 매매가의 변동을 다 따져봤거든요. 매년마다. 네. 근데 놀라운 것은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 집값이 3% 이상 빠진 경우가 몇 번 있을까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이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저도 뭐 상승론자도 아닙니다만 네. 거래 감소, 집값 폭망. 근데 그게 지난 15년 동안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봤더라면 어떻게 과연 저런 얘기를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반대로 거래량이 상승했을 때 집값이 3% 이상 올랐을 때는 4번이나 돼요. 근데 이것도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요는 뭐냐면 거래량의 증감보다 중요한 게 거래량이 얼마 됐느냐. 그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매직 넘버죠. 어느 건수만 넘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아파트 기준입니다. 60만 건이 되면은 그 다음 해까지 집값이 오를 확률 70%나 돼요. 이게 60만 건이 전국 기준으로 네, 전국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예요. 10번 중에 7번이 넘었다는 것은 절대량. 그래서 작년에 참고로 2021년 얼마나 거래가 됐냐면 전국이 67만 건 됐습니다. 60만 넘었네요. 네, 그렇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국 말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 시군구를 보세요. 거기에 이제 한국 부동산을 다 나오기 때문에 역대 거래량의 평균을 딱 체크를 해보세요. 평균 하실 수 있죠? 평균보다. 네. 작년에 거래량이 평균보다 넘었다. 감소한 건 상관없어요. 평균보다 월등히 넘고 너무 작년에 거래량이 너무 많았으면 당연히 감소해요. 네. 근데 평균보다는 넘었다. 올해까지 온기가 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그 동네의 절대량이 얼마가 되고 그렇죠. 그걸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네. 더 중요한 거네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이 보고 이건 네,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지금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고 가공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맞았을 때, 예측이 맞았을 때도 있을 거고 틀렸을 때도 있을 맞아요. 것 같긴 해요. 네. 한번 그 에피소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2019년 초에 저는 그때가 2019년 초가 가장 이제 지금도 폭락론자들이 우세하고 19년 초가 지금보다 좀 더 했어요. 집값 이제 잔인한 4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시장이 뭐 폭락은 아니지만 뭐 보합세로 갈 거다 했는데 틀렸죠. 네. 왜냐면 19년 그때부터 뭐 시장이 안드로메다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뭐 저는 뭐 안 할 줄 아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집값이 아예 갔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사람 예측을 할 수 없으니 정책이 발표했을 때 사람들의 심리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셜 빅데이터를 했는데 검색량을 보긴 한 거죠.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많은 신뢰를 하게 됐고 정확도가 높아져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저도. 네. 그러면 이제 대선이 3월 9일인데 3월 10일 날 바로 보고서를 내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될 건지를 아침에 가자마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그때 유력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잖아요. 그쵸. 1번, 2번. 그래서 고민이 이제 두 개를 다 써야 되냐. 아, 하나만 보고서를 써야 되냐. 네. 너무 그렇다. 그래서 검색량을 봤어요. 그 네. 주자들의 검색량. 이름을 쳐본 거죠. 근데 이제 생략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 것만 작성을 했어요. 아, 맞았나요? 오늘 맞았죠. 그래서 일을 더 안 했어요. 직장이냐 뭐 일을 좀 더 하면 좋죠. 그래서 다행이다. 네. 새벽 4시에 잠이 깨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까지 박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떡하냐. 하나 더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회사 가야 되나? 그랬는데 네. 결국에 돼가지고 역시 이런 대중들의 전문가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의 심리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것이 뭐 확실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심리 쪽을 저는 데이터로서 좀 보기 어렵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검색량을 연결시켜서 본다니까 네. 여러분들의 네. 생각을 제가 빌리는 겁니다. 사실. 너무 신기해요. 네. 또 요즘 금리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금리는 확실히 이제 집값에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인데요.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은 뭐 제 책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의 구조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게 미 국채 10년물이에요. 아, 10년물이요? 예, 10년물 금리가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알게 저는 임계점 2%로 봤는데 지금 뭐 2.9%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좀 경기랑은 좀 별개로 코로나라는 이슈랑 또 하나는 러시아 전쟁.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올라간다는 시그널로 좀 보여지고요.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봤을 때 금리와 상관이 주담대 금리와 상관 있는 건 지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방은 그냥 수급이에요. 왜 수도권에는 영향을 미치냐면은 수도권의 집값이 지방보다 2.5배, 평균적으로 2.5배 비싸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출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금리에 움직이는 게 바로 수도권인데 현재는 한국은행 그 기준으로 3% 정도입니다. 3% 후반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5%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5%일 때 수도권 미분양이 급증을 했어요. 5%가 됐을 때요? 네. 그럼 1% 정도 마진 남았네요. 1% 남는데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네. 이게 기준금리랑 조금 시차를 주고 주담대 금리가 움직이거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지금 너무 오버슈팅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정권 말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오버했어요, 지금. 지금 4% 넘어가는 것도 은행에서 조금 있더라고요. 오버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주담대 막 다 대출 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 요는 뭐냐면 5%에 대한 임계점을 봐야 되는데, 이런 최근에 오버슈팅한 경험이나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금리 때문에 뭐 집값이 뭐 대대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일부 영향을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대세 상승은 없어요. 근데 일부 영향을 있겠다. 하여튼 5%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금리보단 수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철저히 수급입니다. 그럼 금리 영향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혀 없어요. 금리가 뭐 보면은 뭐 2%일 때, 금리 2%일 때도 수도권 미분양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유지했었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데 막 시장이 안 좋아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